어디지? 첫 페이지가? 내가 들고 75페이지 74페이지죠? 여기부터 하면 되죠? 맞지? 자, 이 글을 지금 너희를 아직 한 명도 안 봤지? 다 안 읽어봤지? 해봤어? 어디서? 옛날에 그 모의고사 풀 때? 저희 김문학 공부도 있었어요. 기억나? 그러면은? 좀 기억나? 자, 좀 한번 잘 알 테니까 빠르게 가봅시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세 문제가 나오는데 3번 같은 문제는 표제와 부제 문제, 우리가 이제 늘 잘 봤던 표제, 부제 문제, 주제와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내용, 문단의 핵심 내용을 찾는 그 문제라고 얘기했고, 4번이 내용 파악 문제, 5번이 A에 대한 설명이니까 A 부분이 어디 있냐면은 안 보이냐? 자, 3문단에 있지? 이제 3문단에 있는 그걸 가지고 내용 파악을 하는 거랑 똑같은 문제라고 보면 돼. 그래서 이 세 문제 외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분명한 건 4번 문제를 가지고 응용할 거야. 알겠죠? 4번 문제 발표 쳐놓고요. 하여튼 4번 문제 같은 경우를 너희들이 항상 잘 봐야 돼. 그러면 그 문제는 무조건 바뀔 수 있고 무조건 출제가 되는 거니까 나온다면, 이 지문이 나온다면. 자, 봐. 1문단.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로부터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거나 몸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하는 과정은 모두 화학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이 촉매이다. 여기 표시해주세요. 여기 표시. 어느 사람들 있죠? 자, 촉매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자, 핵심은 뭐냐면 화학 반응의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 이 속도를 변화시키는 물질. 이거 우리는 촉매. 그러면 촉매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바로 이 속도야, 속도. 반응의 속도. 이걸 이제 변화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촉매에는 정촉매와 부촉매로 구분되는데, 그래서 촉매를 구분 짓고 있는 둘로 분류하는 거야. 정촉매와 부촉매. 오늘 정리할 때 한번 딱 정리해놓고 너희들이 기억해놓으면은 시험 대비할 때 편해.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그것만 계속 보고 머릿속에 내용 기억해놓으면 문제가 뭐 나와도 뭐가 문제야. 내용을 다 알고 있으면. 그치? 비문학은 내용 알고 있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이 정리를 잘해요.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 속도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활성화 에너지 밑줄, 반응 속도 밑줄. 자, 활성화 에너지라 역시 또 뭐가 나와요?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이 나오죠. 자, 비문학에서 이렇게 개념어가 나올 때는 항상 잘 정리를 해둬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 활성화 에너지, 기본적인 문제.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자, 어떤 물질. 포인트. 대상. 어떤 물질. 뭐 하기 위한 화학 반응을 위한 목적. 최소한의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 알겠지? 화학 반응이 목적인 거지. 어떤 물질이 화학 반응을 일으키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니까 그 개념이야. 자,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자, 여기 중요하네. 활성화 에너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져. 무슨 관계야 그거? 반비례 관계인 거 알겠지? 이거.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지면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
반비례 관계라는 걸 기억을 하라는 거야. 반비례 관계라는 걸 꼭 기억을 해라는 거야.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이 정축매이고, 오케이. 정축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는 것. 이게 정축매. 당연히 부축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뭐 하는 거겠어? 높이는 거겠지. 활성화 에너지를 높이는 게 부축매. 이렇게. 1분 단위에서 지금 축매의 개념, 활성화 에너지의 개념. 그래서 그 축매의 종류, 정축매와 부축매. 그들의 역할까지. 역할이잖아요, 이거 역할. 됐어요. 자, 1문단 정리가 이게 끝이야. 자, 2문단. 우리 몸속에도 이러한 촉매가 존재하는데 효소가 들어가다. 자, 2문단에서는 우리 몸속의 종류, 촉매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효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효소. 자, 효소가 뭐냐? 대부분의 효소는 생체 내에서 화학 반응을 빠르고 쉽게 일어나게 한다. 거기 써놓고 효소의 역할이라고 써있죠. 자, 효소의 역할. 뭐 한대? 응? 뭐 한대? 화학 반응을 어떻게? 빠르고 효소는 이제 긍정적인 기능이겠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화학 반응의 속도, 변화하는 물질인데 이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야. 그렇죠? 빠르게 하는 게 효소의 역할인 거야.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하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예시, 예를 들어 소화효소인 펩신이 분비되어 우리는 음식물을 오랫동안 위장에 담고 있지 않고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펩신은 이제 소화효소고 어떻게? 소화를 빠르게. 끝이잖아. 왜? 화학 반응을 빠르니 화학 반응이 바로 소화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소화를 빠르게 하는 걸 펩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효소를 구성하는 주 성분은 단백질이며 각 효소는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갖는다. 자, 효소의 주 성분은 또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야. 자, 단백질이 이제 구성 요소가 되는 거네요. 그래서 고유 입체 구조를 갖는다.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이 지금 효소라는 게 지금 이제 역할이 보자. 우리 몸속의 촉매인 효소는 촉매로 작용할 때 일단은 첫 번째 뭐 한대? 반응물과 결합을 한대. 일시적이다. 완전히 아니야.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거.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대. 효소에서 반응물과 결합하여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특정 부분을 활성 부위라고 하며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물을 기질이라고 한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장에선 일단은 자, 활성 부위와 그 다음에 기질에 대한 개념이 또 나오고 있죠. 그쵸? 자, 활성 부위의 개념. 뭐라고요? 활성 부위의 개념.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하는 특정 부분이잖아. 화학 반응. 봐봐. 아까 촉매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 화학 반응의 속도 및 변화 이걸 얘기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이런 화학 반응을 일어나게 하는 게 효소였고 그 효소가 이제 촉매로 작용할 때는 당연히 뭐야?
뭐 하겠어? 화학 반응을 일으켜야 된다며, 그렇지? 그 일으키는 부위가 활성 부위라는 거. 그리고 그러면 기질이라는 것도 뭐라고 돼 있니 거기? 기질이라는 거. 활성 부위와 결합하는 반응. 반응물이에요, 반응물. 기질. 그럼 두 가지의 개념이 또 나오니까 또 정리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효소에 의한 촉매 과정에서 효소의 활성 부위와 기질의 3차원적 입체 구조가 맞으면 효소, 기질, 복합체가 일시적으로 형성되는데 이처럼 한 종류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에만 작용하는 것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한다. 자,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왔고요.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는 건 한 가지의 효소가 뭐와만 결합해요? 한 가지의 기질과만 만난다라고 되어 있지, 그렇지? 한 가지의 효소가 한 종류의 기질에만. 그러니까 1대1로 결합하는 거. 이 효소는 이 기질과만 결합한다는 거. 이럴 때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촉매 과정이 끝나면 그랬어요. 그러면 촉매 과정이 끝나면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고 자, 이 기질이 무엇으로 바뀐대? 생성물로 바뀐대. 자, 바뀌네요. 그 다음에 효소 기질 복합체로부터 분리된 효소는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를 복귀하여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자, 기질은 생성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나머지 효소 기질 복합체로부터 분리된 효소는 자, 효소. 자, 처음과 동일한 화학적 상태를 복귀하여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지금 보면은 이 문단에서부터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면은 촉매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보일 거야. 자, 촉매가 일어나는 과정 어떻게 돼 있어요? 네 번째 줄 다시 봐. 네 번째 줄 효소는 촉매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반응물과 일시적으로 결합한다. 이게 뭐 하는 거야? 촉매가 일단은 처음으로 시작하는 과정인 거야. 맞지? 그리고 촉매가 끝이 나면 과정 후 촉매가 일어날 때와 그 다음에 일어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보면 돼. 이해돼? 촉매가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를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적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 그 다음에 효소에 의한 촉매 과정 나오고 촉매 과정이 끝나는 장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이거야. 자, 그런데 어떤 화학 물질은 효소와 결합하여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데 이러한 물질을 저해제라고 한다. 자, 이제 선문단에서는 저해제가 나옵니다. 뭘 방해해? 준호야, 뭘 방해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거야. 이거 우리는 저해제. 나쁜 새끼네. 자, 저해제는 효소 반응을 방해하는 방식에 따라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로 나뉘어진다. 이것도 또 둘로 나뉘네. 경쟁적과 비경쟁적. 저해제의 종류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3차원적 입체 구조를 지니고 있어 기질이 결합할 효소의 활성 부위의 기질 대신에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하여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을 저해한다. 그랬어요.
자, 경쟁적 저해제의 기능이죠. 그쵸? 경쟁적 저해제는 첫 번째 일단은 뭐 할 때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과 유사한 3차적 입체 구조를 지니고 있대. 그러니까 얘는 일단은 구조. 뭐와 비슷해? 기질과 비슷해. 일단은 기질과 비슷한 거야. 얘는. 첫 번째. 기질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기질이 결합한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에 결합하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기질과 비슷하게 기질 대신에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질이 결합해야 될 자리에 얘가 들어가는 거지. 맞지? 기질 대신 들어가는 거야. 경쟁적은 기질 대신 게 포인트인 거야. 그래서 저해한다.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정말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은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 다음으로 비경쟁적 저해제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효소의 다른 부위에,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니면 자 여기서 보면 활성 부위라고 나올 거란 말이야. 나온다고. 비경쟁적 활성 부위가 아니야. 알겠지? 이거 X를 꼭 쳐놔야 돼. 활성 부위가 아닌 그럼 어디에 효소의 다른 부위에. 결합. 다른 부위야. 활성 부위가 아니라 다른 부위야.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입체 효소의 입체 구조를 변형시킴으로써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지 못하게 한다. 자, 결합해서 입체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이렇게 입체 구조를 변화시킵니다. 자, 그 결과 효소 기질 복합체가 형성되지 않아 효소의 작용을 저해한다. 어찌됐건 두 저해제의 핵심은 효소 활성 복합체가 어떻게 결합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비경쟁적 저해제가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는 감소하지 않는다. 얘는 이거야.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는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는 얘기야. 변함이 없다. 영진아, 마지막 이유를 얘기해. 왜 그럴까? 이거 알면은 어려운 문제 맞히는 거야. 이거. 또 듣는 중 많은 중 성공이가 또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왜 그럴까? 이거 왜 그럴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저해 효과가 감소한다는데 얘는 기질의 농도가 증가해도 저해 효과에는 지장이 없대. 이유는? 전혀 없어서 뭐라고? 여기서 입체 구조를 변형시키고 나서 어. 딴 데 가서 뻥 붙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 기질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 기질은 뭐라 그랬어? 뭐와 결합하는 거야? 활성 부위에 결합하잖아. 그럼 활성 부위가 없어지니까 그렇지. 얘를 봐봐. 얘는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거 있잖아. 결합해놔야 되는데 어. 얘네는 그냥 하나 맞아. 연결할 수 있어. 이해가 돼? 네. 그러니까 얘랑 결합을 해야 활성 부위랑 결합해야 기질의 어떤 변화에 따라 효과가 감소하든 증가하든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렇단 말이야. 경쟁적은 왜? 얘가 활성 부위에 결합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활성 부위에 결합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질의 변화는 기질의 농도 변화는 얘한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해. 라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꼽는 어려운 문제. 이게 요즘 스타일의 추론 문제. 알겠어? 요걸만 알면 돼. 나머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돼.
어렵지 않아. 있는 그대로 풀면 돼. 근데 요 부분이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알겠지? 왜냐면 봐봐. 원래 그래 구조라면 형민아. 원래 그래 구조라면 어떻게 해?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저혈효과가 감소한다. 그럼 얘는 기질 농도가 증가하면 저혈효과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지. 반대라면. 그치? 뭔가.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 그러면 이거는 다른 견해다. 다른 견해? 어떤 견해? 라고 했을 때 얘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라는 걸 눈치채면은 잘한 거고 그거 눈치 못 채면은 이 질문은 역시 어려운 질문입니다. 자, 3번, 4번, 5번 세 개 풀어봐요.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우리 문제 지금 풀었어요. 문제는 확인해야 돼. 자, 3번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이 2번이 되죠. 왜냐하면 이제 그 부제에 보면 표수의 작용과 저해제의 기능, 표수의 작용 여기지, 저해제의 기능 두 번째 있지. 요거를 다 포함하는 건 2번밖에 없다라고 보면 돼. 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그랬어요. 정답이 5번이죠. 그렇죠? 자, 5번에 뭐가 틀렸습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에서 분리된 효소는 자, 분리된 효소 어디 갔어? 맨 마지막 저기 있지? 저기 분리된 효소는 다른 종류의 기질에 맞는 입체 구조로 변형되었어요? 아니죠. 처음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하여라고 돼 있었지. 맨 마지막에 촉매 과정 후에 효소는 다음 반응을 준비한다. 저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정답이 5번. 그냥 내용 파악 문제야 4번은.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 그걸 가지고 풀어내면 됐고 5번 A에 대한 설명. 그래서 아까 비경쟁적 저해제. 자, 적절한 것 A는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곳에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와 정답 1번. 5번은 되게 쉽게 나온 거지만 이게 선생님은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야. 알겠어? 이 부분에 대해서 5번 문제를 변형을 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맨 마지막 줄에 밑줄 쳐놓고 그 이유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기억해라. 알겠지? 5번 문제 포인트로 생각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84페이지야. 너희 학교에서 이제 하는 거 안 하는 거 그걸로 보니까 84페이지. 일요일날 책 안 가져오면 쫓아낼 거니까 책 다 들고 와 진짜. 그리고 일요일이면 아마 안 한 부분은 다 끝나지 않을까 싶고 학교에서 하는 부분이라 중요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 이제 2주 남았냐? 시험? 거의 2주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잖아. 미리미리 잘 풀면서 정리해야 돼. 자, 2014년 6월 고2 학력평가 문제. 지문이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인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는 딱 하나지. 뭘 못할 때? 음악을 못할 때. 음악에 대해서 아예 쳐다도 보기 싫은 애들은 이런 지문 나오면 일단은 경기를 일으키는 거지. 근데 피아노를 좀 칠 줄 안다? 뭐 그냥 껌이지 껌. 경민 칠 줄 알아? 이 정도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지? 쉽지 이 정도는. 자, 질문단부터 볼게요. 기부에서 음의 높낮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5개의 가로줄을 사용하는데 이를 오선이라 한다. 표시해놓고 오선의 개념. 이런 건 내가 굳이 쓰진 않겠어요. 그냥 표시만 해놓겠어요. 1번의 오선의 개념. 오선은 아래에서부터 1번 줄 1번 칸이라고 부른다. 음을 대개 알파벳 이름이나 개명으로 읽는다. C는 도, D는 레, E는 미부터 쭉 가서 B까지. 일반적으로 피아노 건반은 A 0에서부터 C 8까지 88개가 있다. 같은 알파벳이라도 옆에 숫자가 풀릴수록 옥타브도 올라간다. 옥타브 표시.
그럼 이제 그 옆에 있는 숫자가 바로 뭐가 된다? 옥타브가 되는 거야. 알겠지? 옥타브가 되는 거야. 그래서 1문단은 지금 5선의 개념과 함께 개인, 음을 표기하는 수단을 나오는 거고. 자, A부터 어디까지? A부터 아니지. C부터죠, C부터. C에서 A까지. 아니지, B까지지. 이렇게. 도에서 C까지.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밑에 나오지. 5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음은 어떻게 표기할까? 요겁니다. 자, 이제 1문단부터 말하고 싶은 게 첫 번째 그거야. 오선의 범위를 벗어나는 음을 표기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자, 1번. 뭡니까? 1번 뭐냐고요? 덧줄과 2번 음자리표를 사용하면 1번이 덧줄, 2번이 음자리표. 이 두 가지 방법. 덧줄을 사용하면 노선의 위 또는 아래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그런데 덧줄을 그리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음자리표를 사용하여 특정한 악기나 인성이 뭐냐면 사람의 목소리라는 뜻이죠. 인성의 음역을 나타낸다. 자, 음자리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자, 그럼 이제 덧줄이라는 건 위나 아래에 덧대요. 근데 얘는 뭐가 있어?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 준호야, 어떤 한계? 덧줄은 어떤 한계? 저런 애들은 이제 음악을 못하는 애들. 어떤 한계? 에이씨, 우리 경민이 피아노 천재 경민이 어떤 한계? 너무 올라가면 낮아지면 그렇지. 덧줄 이상으로 올라가는 음이나 더 아래로 내려가는 음은 표기하기 어렵지. 언제까지 덧줄 그릴 건데? 그냥 덧줄 너무 많으면 보면 못 보지. 그럴 수가 없지, 그치? 그러니까 안 되는. 성웅이도 피아노 칠 줄 알아, 근데? 네. 오, 애들 은근히 어릴 때 같이. 영지 칠 줄 알아? 옛날에 썼었는데 지금 좀 기억 안 나요. 음표를 볼 줄 알아? 네. 오이씨, 준호는? 저도 음표는 볼줄 알아요. 오, 그래? 민주이는? 저도 예전에 쳤었는데 지금은 아예 몰라. 와, 애들 그래서 부모님들이 다 니네들 어릴 때 조기교육 시키셨네. 대단하네. 감사해요, 손이 형. 길어야 됩니다. 나도 피아노 쳤어, 이씨. 피아노 내가 바이엘 학원까지 뗐어, 내가. 바이엘 학원 떼다가 피아노 선생님이랑 바이올린 선생님이랑 전분 나가지고 내가 거기에 삐져가지고 그만뒀지. 내가 좋아했던 피아노 선생님이 바이올린 선생님이랑 사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원을 그만뒀어.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잘하셨어요. 당연하지. 자, 음자리표. 그럼 이제 이걸 보완하는 게 음자리표. 자, 이 음자리표에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낮은 음자리표, 가운 음자리표, 높은 음자리표 세 가지가 다른 음자리표의 종류. 그리고 이런 음자리표는 반드시 오선의 맨 앞에 표기해야 된다. 가장 오래된 음자리표인 낮은 음자리표에 대해서 3문단부터 이제 낮은 음자리표. 너희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이 틀리게 하려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다 이제. 낮은 음자리표는요, C4 가운도 아래의 저음 영역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표시할게요. 자, 일단은 낮은 음자리표가 표기하려는 목적을 알아야 돼. 4옥타브 도죠?
그 밑에 음이야. 그거를 표기하기 위한 수단인 거야. 자, 이 음자리표는 F3의 자리인 4번 줄에서 시작하여 F의 모양을 변형하여 그린다. 그런 다음 F3의 위치를 기준으로 음표를 표기한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바로 뭐냐? 조준호, 네. 너 같은 애들의 이제 납득 문제. 바로 뭐냐면 낮은 음표의 그림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야. 자, 거기다 별표 쳐놔요. 왼쪽에 낮은 음표, 아리표. 어디부터 시작해? 얘들아, 어디서부터 시작해? 그렇지, 여기서부터 시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돌린다는 거야. 이거를 나도 옛날에는 그냥 아무데나 그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냥 아무데나. 근데 시작 지점이 여기라고. 이거 놓치는 순간 그냥 틀린다니까. 근데 야, 이거 그냥 세 번째 줄에 그랬다고 애들 이거 알아볼 것 같아? 이거 피아노 전공하는 애들 신경 안 쓰면 안 봐. 보겠냐? 그런 줄 쓰고 낮은 음자표 이러지. 근데 왜냐? 이거 왜 얘기하는 거냐? 여기 설명에 나와 있잖아. 여기에서 시작해라. 설명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야. 이거 설명 안 했으면 굳이 이렇게 얘기 안 해. 설명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 시작하는지 반드시 봐라. 알겠지? 이 자리라는 거 꼭 봐야 돼. 그래서 이 모양 연결시켜가지고 그 설명에다 연결시키란 말이야. 이거를 꼭 연결시켜놓고 놓치지 말라는 거야. 이런 게 시험 문제라고. 내신은 이런 짓까지 가지고 수능에서는 그런 짓 안 해. 근데 내신에서는 그런 짓을 해. 그러니까 기억해. 그래서 뭐의 모양을 또 변형하냐? F의 모양을 변형한다. 이것도 표시하는 거야. F의 모양을 변형하는 거야. 이런 거 이제 가로쳐놓고 이제 뭘 변형하냐 그러지. 너희들 틀릴 수 있겠지? 자, 두 번째로 이제 가운 음자리표. 낮은 음자리표와 더불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음자리표인데 오선상에서 C4를 자유롭게 표기하기 위해 표시. C4를 자유롭게 표기하기 위해 제 기본이 뭔지 알겠니? C4 음이 기준이라는 거 알겠지? 가운 음자리표에서 C4를 자유롭게 표기하기 위해 음자리표를 고정하지 않고 사용한다. 별표. 거기 별표. 이 가운 음자리표는 일단은 C4를 표기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얘는 아까 고정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 고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고정하지 않아. 이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어떻게 하느냐? 오선에 겹 세로줄을 그은 뒤 C의 모양을 변형하여 중앙 부분만 세로줄 쪽으로 당겨 오선의 줄에 걸리도록 그린다. 자, 위에 가운데 보면은 나와 있지. 보이지? 그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 겹세로줄입니다. 겹세로줄 빠지면 안 돼. 알겠어? 가운 음자리표는 겹세로줄이고요. 그리고 자, 그 C 중앙 부분이 1번 줄에 걸리면 1번 줄이 C4가 되는데 이를 인성 소프라노 음자리표라고 부르고 하나씩 올라가면서 인성, 메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바리톤 음자리표가 된다. 자, 여기 밑줄 쫙 쳐놓고 이거를 적용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내신에서는.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또 이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시험 문제야 이거는. 얘 아니면 얘 건드려야지 뭐. 일단 겹세로줄이라는 게 뭐예요? 겹으로 된 세로줄. 이렇게. 지금 두 개 그려놨죠 여기. 왼쪽에 하나, 그다음에 오른쪽에 얇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 가운데로 지금 하는 거지. 여기에 걸리는 게 뭐라고? 요게 여기 음이 뭐라고? 이게 C4라고. 여기가. 근데 자, 여기 설명대로. 여기 설명대로야. 여기 설명대로 몇 번 줄에 걸리면 자,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그림. 보여? 이거 보여 이거? 이거 보여? 그럼 여기가 뭐가 돼? 이게 뭐가 돼? 이게 C4야. 여기가. 이럴 때 무슨 음자리? 이게 무슨 음자리?
이거를 인성 소프라노 음절. 이게 인성 소프라노. 이렇게. 그러면서 한 칸씩이라고 그랬지. 보여요? 줄이 하나씩 올라갈수록 그랬잖아. 그러면 자 문제 나오겠지. 어이 이거 그럼 뭐야? 이렇게 위에 그린 것처럼 이거 뭐야? 이게 뭐야? 두 칸 올라가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인성 메저만호 알포가 되는 거지. 그리고 어디에 걸리면 여기에 걸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걸리면 어떻게 돼? 여기가 테너 맨 위에는 뭔지 알겠죠? 요거 이해하면 되는 거야. 얘는 이 지문은 요거 이해하면 끝. 시험 문제 나오면 요거 찾는 건데 뭐 어렵겠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넷 중에 하나 어떻게든 그릴 거야. 그 선생님이 그래놓고 이게 무슨 문제를 표현지 설명하는 건 아니겠지. 거기가 C4라는 거 이렇게 이거 하면 돼. 진짜야. 요거 하면 어렵지 않아 얘는. 이거 원래 이거 가원 문제표 가지고 하는 문제 있는데 문제 뺐네 얘는. 여기 문제는 뺐네. 2번까지밖에 없네. 원래 3번 문제인데 빼버렸어. 자, 그 다음 마지막 높은 음자리표는 가장 나중에 생겼지만 현재 가장 널리 쓰이는 음자리표 표시. 얘가 가장 널리 쓰이는 거 높은 음자리표. C4 위에 고음 영역을 표기하기 위한 목적 고음 영역이고요. 이걸 사용한다. 음자리표는 G4의 자리 2번 줄에서 표시할게요. 자, 높은 음자리표 봐봐. 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2번 줄 점 잘 기억해놔. 거기에 마찬가지예요. 2번 줄에서 시작해갖고 돌려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죠. 자, 2번 줄부터 시작하여 G의 모양을 변형하여 그린다 그랬지. 자, 아까 무엇을? 낮은 음자리표를 뭐의 모양? F의 모양을 변형한다. 높은 음자리표는 G의 모양을 변형한다. G인지 F인지 구분 꼭 지으세요. 그러면 음표는 G4의 위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그래서 이제 G4의 위치를 기준으로 표기한다. 나와 있잖아. G4의 위치. 보이지? 뭐가 기준인지까지. 그러니까 설명은 되게 쉬운 거니까. 근데 이걸 무엇으로 그렸을 때? 그림으로 그렸을 때 너희들이 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정신만 바짝 차리면 너무 쉬운 문제. 대학교 선생님이 또 내기는 또 편하지. 즉 문제 내기는 되게 편하니까. 납기도 쉽고. 자, 그럼 85번에 1번, 2번 네, 풀어보세요. 되게 쉬워. 자, 문제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은 4번. 아니 4번이 아니라 5번. 시대의 흐름에 따른 5선의 변화 양상 없어.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른 뭐의 변화 양상은 맞을까? 음자리표의 변화 양상은 맞겠지. 변화 양상은 아니잖아요. 변화 양상을 들었다라고 할 때. 변화 양상은 맞지. 가장 오래된, 그 다음에 가장 나중에 생겼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너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그거지. 낮은 음자리표에서 높은 음자리표로 바뀐 건 아니지 않느냐. 이 나타나는 것도 변화 양상인 거야. 나타나는 것도. 얘에서 얘가 없어진 게 아니라 얘에서 얘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것도 변화 양상인 거야. 알겠죠? 그 얘기한 거야. 그래서 1번의 정답은 5번. 자, 2번 헷갈리면 안 돼. 이건 변형 문제인데 그 기존에 이제 문제랑 좀 달라졌어. 기존 문제랑은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병렬적으로 제시 표시. 조심해야 돼.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자,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라는 건 무슨 특징이냐?
앞에 있는 것과 다음에 그러니까 이 첫째, 둘째, 셋째의 그 특징이 관련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굳이. 알겠어? 그런 거 우리는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병렬적이 안 되려면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가의 영향을 받아서 낮은 음자리표의 영향을 받아서 가운 음자리표가 나왔고 가운 음자리표의 영향을 받아서 높은 음자리표가 나오면서 변화가 됐다. 이러면 병렬적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각각의 그 시기는 구분했지만 특징이 다 달랐기 때문에 얘는 병렬적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지문 우리 자 96페이지. 요건 이제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쉽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선생님이랑 빠르게 할 테니까 자, 보세요.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주로 뉴스나 영화 등의 매체를 통해 경험한다. 자, 타인의 고통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그와 같은 간접 경험으로부터 연민을 갖기는 쉽지 않다. 더구나 현대사회는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이런 존중의 문화는 타인의 고통에 대한 지나친 무관심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현대사회는 소박한 연민조차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 환자들의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가 되어가고 있는 듯하다. 자, 여기 안락하지만 황량한 요양소 표시 비유. 자, 1문단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민준, 뭐였습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현대인들은 연민조차 느끼고 그렇지. 그게 포인트. 연민을 느끼지 못한다. 이유가 나와요.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그 두 가지만 찾으면 돼. 연민을 느끼지 못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잖아. 두 번째 줄 간접 경험 표시하나. 자, 간접 경험 때문에 연민을 잘 못 느낀다. 두 번째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주문한다. 즉 타인에 대한 무슨 문화? 옆에 나왔죠. 바로 옆에. 아니 무슨 문화? 그게 존중의 문화다. 사적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게 존중의 문화.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 존중의 문화. 첫 번째는 간접 경험. 두 번째는 뭐야? 존중의 문화. 막 민준이가 인상 쓰고 있으면은 내가 물어보는 거지. 민준아 오늘 왜 그래? 아, 묻지 마요. 안 물을게. 이래야지. 왜 그래? 말 좀 해봐. 아 그냥 그래요. 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 말을 하니까 이렇게 돼? 안 된다고. 나는 뭘 못하면 그러면 존중하지 못하는 거잖아.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공감하기 당연히 어렵다. 그럼 연민에 대한 정의는 시대와 문화, 지역에 따라 가지각색이지만 다수의 학자들에 따르면 연민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된다. 자, 연민의 충족 조건 두 가지 찾으면 되겠네. 이 문단은 첫 번째 1번 먼저 타인의 고통이 그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닥친 비극이어야 된다. 1번. 두 번째는 뭐야? 비극이 언제든 나를 엄습할 수도 있다고 생각돼야 된다. 2번. 이런 조건에 비춰볼 때 현대사회에서 연민의 감정은 무뎌질 가능성이 높다. 왜? 현대인은 타인의 고통을 대부분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필연적 결과로 보며 자신은 그러한 불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문단에서는 연민이 일어나는 무엇과 연민이 발생하는 무엇과 조건과 그 연민이 발생하지 않는 이유. 맞지? 왜? 인간은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잖아. 지금 봐봐. 경민이가 지금 이제 봐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라고. 경민이는 지금 공부를 할 수 없어야 돼. 영지야 맞지? 아니야? 쟤 지금 공부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왜? 왜? 아 주혁이가 다쳤잖아. 근데 쟤 공부가 돼? 저렇게 뻔뻔하게 공부를 할 수 있어? 말이 안 되거든. 근데 쟤는 주혁이가 다친 거에 대해서 일말의 어떤
고통이나 연민을 느끼지 않아. 왜? 시새끼가 그냥 축구하다가 지가 병신 같은 축구도 겁나 못하는 새끼가 열심히 뭔가 하다가 맞지? 네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주영아 미안. 다친 건 누구 때문이야? 주혁이 때문에. 지가 잘못한 거야. 두 번째, 나는 축구하다 그렇게 안 다치. 경민이의 생각이야. 왜? 나는 쟤보다 축구를 잘하니까. 아니면 나는 아예 축구를 안 할 거니까. 이런 거라고. 어떤 쪽이냐? 네? 축구를 잘한다냐 아니면 나는 안 할 거냐냐. 아, 그니까 나 지금 책이 병신 네 축구 왜 그 다치고 지랄이야. 어휴 바보 같은 이런단 말이야. 이게 바로 뭐야? 우리가 타인에게 연민을 느끼지 못해. 너무나 공감되지? 아니야? 공감되잖아. 우리 그렇단 말이야.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도 연민은 생길 수 있으며 연민의 가치 또한 커질 수 있다겠지. 즉 이문단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견해를 뭐 하는 거야? 뒤집는 견해를 얘기하는 거지.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은 이러기 때문에 연민을 느끼지 못하지만 하지만 현대사회는요 연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회예요. 그 이유가 몇 가지? 세 가지가 있대. 뭐 세 가지 또 정리. 첫 번째 뭡니까? 현대사회는 과거보다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표시 1번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행복과 불행이 과거보다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고 있다. 친밀성은 줄었지만 사회 경제적 관계가 훨씬 촘촘해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바로 뭡니까? 사람들의 관계에 더욱 의존하기 때문. 오케이? 세 번째 특징,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면서 현대에는 이전에 몰랐던 사람들의 불행까지도 의식할 수 있게 되었다. 세 번째는 바로 뭐야? 교통과 통신의 발달, 즉 간접 경험의 발달. 간접 경험이 발달. 즉 간접 경험에서 연민을 갖기 어렵다고 치더라도 고통을 대면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연민의 필요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연민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며 그만큼 가치가 높다 표시할게요. 자, 세 가지 이유 바로 뭡니까? 우리는 그 연민에 대해서 첫 번째는 현대 사회에 그만큼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며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간접 경험이 통신의 발달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몰라도 될 것들이 많았단 말이야. 몰라. 왜? 발달해서. 근데 지금은 요즘은 그냥 남의 고통은 금방이잖아. 특히 이제 어떤 거 하루 만에 퍼질 수 있는 하루도 안 걸리는 거 뭐 있어? SEX 비디오. 그치? 이거는 뭐 하루가 뭐야? 1시간 난리가. 우리나라가 우스갯소리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인터넷 강국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알아? 이거는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말이야. 그게 바로 뭐냐면 백지영 비디오 때문이었어. 왜냐면 백지영 비디오가 그 매니저가 이 새끼 나쁜 새끼가 찍어가지고 올린 거잖아. 걔가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그 유료 사이트에 올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사이트는 보안이 철저해가지고 48시간 안에 이걸 뚫을 수가 없대. 절대로 뚫을 수가 없는 사이트래. 근데 얘는 그걸 계산한 거야. 그래서 48시간이 이틀이니까 이틀 동안 자기가 돈을 좀 많이 벌겠구나 했는데 그 6시간 만에 뚫어버렸어. 우리나라 해커가 6시간 만에 뚫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다 풀었느냐? 소리바다라는 사이트에다 풀어버린 거야. 소리바다가 뭐냐면 mp3 무료 교환하는 사이트거든. 거기에 백정이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아직도 기억나. 68메가 해가지고 mp3가 3메가잖아. 그 68메가를 올려갖고 그냥 전 국민한테 퍼지는데 진짜 하나도 안 걸렸어. 그게.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랐어. 우리나라 해커 기술 장난 아니구나.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인터넷 기술이 굉장히 발달한 거야. 웃기지?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불행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대해 사실 그렇잖아. 만약에 백정이 너희들이 만약에 알고 있는 너희들의 가족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파일을 없애거나 막아야지. 근데 전 국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다. 그래서 백정이 그때 가장 그러니까 그때 인기가 어느 정도냐면 백정 인기는 정말 탑이야 탑. 지금의
그 뭐니? 이 누구 얘네들? 에스파? 얘네보다 높아. 진짜 인기 많았던 거야. 근데 그거 하나로 그냥 갔어. 그거 하나로 간 거야. 니 봤어 다? 봤어? 못 봤지, 그치? 지금도 치면 돌아가려고.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몰라도 될 것들을 지금까지. 그러니까 백정은 지금 되게 정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만 문득 그런 이야기 나올 때 얼마나 트라우마가 심한데 그 평생 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몰라도 될 것들을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런 연민이 전시각이 요즘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자 다음 문단 나옵니다. 진정한 연민은 대부분 연대로 나아간다. 연대 동그라미. 연대는 고통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함께 행동하는 것이다. 연대 정의네. 연대는 멀리하면서 감성적 연민만 외치는 사람들은 은연중에 자신과 고통받는 사람들이 뒤섞이지 않도록 두 집단을 분할하는 벽을 쌓는다. 이 벽은 자신의 불행을 막으려는 방화벽이면서 고통받는 타인의 진입을 차단하는 성벽이다. 입구 없는 성에 출구도 없듯 이들은 성 바깥의 위험지대로 나가지 않는다. 이처럼 안전지대인 성 안에서 가진 것의 일부를 성벽 너머로 던져주며 자족하는 동정도 가치에 있는 연민이다. 그러나 진정한 연민은 벽을 무너뜨리며 연대하는 것이다. 자, 여기서는 진정한 연민과 그렇지 않은 연민 두 가지를 나오는 거예요. 보여? 진정한 연민은 딱 하나, 뭐? 연대. 오케이? 진정한 연민은 뭐라고? 연대. 근데 자, 어떤 연민? 감성적 연민과 대조이다. 두 번째 줄에 감성적 연민 세 번 쳐놓고, 자, 이 감성적 연민의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야? 벽을 쌓는 거.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어떤 거? 동정도 가치 있는 연민이지. 바로 동정.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나는 아니야. 어떻게 안타까워. 난 아닌데.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얘기하는 거. 그런 감성적 연민이 아니라 연대가 진정한 연민이다. 연대라는 건 뭐야? 같이 아파야 되는 거지. 같이 아픈 거라고. 함께 행동하는 거. 이해돼? 그러니까 연대가 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을까?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이 아니면 얘들아 이게 안 된다. 주혁이가 아무리 아파도 우리는 그 고통을 함께 할 수 없다니까. 안 그래? 아프겠구나 그래? 안 그러지? 그치 경민아? 너 그렇게 친한데도 주혁이 다쳤다는 게 무슨 생각 들었어? 여기 있잖아요. 봐봐, 이혼되니까 이게 남자야. 적어도 눈물 흘리는 건 어느 정도 될 때? 죽어줘야 눈물 정도는 좀 흘려주지. 우리 남자들은요, 이게 진짜 뭐 웃긴 거라니까. 그리고 남자는 공감 능력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게 남자야. 자, 여기까지의 내용. 자, 1번, 2번, 3번 문제 풀어오세요. 지금 몇 시야? 시간 다 된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자, 1번, 2번, 3번 문제는 풀어오고 우리가 일요일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 다 해오세요. 알겠죠? 네, 기다려보도록 합시다.